엄마 그러면 퇴원하면 바로 멀쩡한 거지? 지금도 웬만큼 괜찮아.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지. 아프니까 너무 힘들다. 나 그럼 다음 주에 애 좀 맡길게. 뭐? 여행 일정이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미뤄야 하나 고민했었거든. 그래도 일찍 퇴원해서 다행이다. 그치? 너는 지금 환자복 입고 있는 엄마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나도 엄마 퇴원하고 바로 맡기는 게 좀 걱정이긴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신희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젊었을 적 남편과 결혼할 때는 남편하고 오래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을 때는 노년의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살며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기적이고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식들이나 남편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돈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효도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혼자 남겨졌을 때 비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말년에 의지할 건 건강과 돈뿐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식과 남편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아까울 따름이었죠. 가족이나 아내보다는 허튼 곳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남편과 부모가 아프든 말든 돈 타령만 하는 자식들. 모두가 신 씨의 말년에 필요한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60이 가까워진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이 30년을 잘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신 씨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고 남편과의 사이는 따지자면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갑내기로 3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신 씨의 첫사랑이었죠. 소소하게 다투기는 했지만 크게 싸운 적 한 번 없었던 부부였습니다. 무심한 듯 잘 챙기는 편이라 감동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게 뭐야? 당신 저번에 보니까 장갑이 해줬더라. 그래서 백화점에서 하나 사왔어. 뭐? 장갑을? 그냥 생각나서 들렸지. 당신은 직접 안 살 것 같아서.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4년 전에 남편이 사줬던 장갑은 겨울마다 끼고 다녀서인지 손끝이 낡았습니다. 그래도 구멍 날 때까지 끼고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새 그걸 보고 장갑을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만 좀 아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편이었고 신 씨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쭉 맞벌이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스스로에게 돈을 쓰는 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입는 거보다는 가족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죠. 남편의 회사 바로 근처에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들려서 사온 정성이 좋았습니다. 아내인 신 씨를 눈여겨 봐주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신 씨가 간식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후에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직 식사 전이죠? 도시락 가져오셨어요? 네, 다 같이 드시라고요. 간식 좀 싸왔어요. 직원이 15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 신 씨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도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가끔 남편의 일을 돕기도 했으니 다들 친했죠.
무슨 도시락을 싸왔어? 힘들게. 내가 다 싼 건 아니고 많이 샀지? 남편의 말에 신 씨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도시락은 근사했습니다. 수정 씨도 이것 좀 드세요. 신 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혼자 일하고 있는 여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새로 들어왔는데 말수가 적은 40대 초반의 직원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정이 딱하다며 남편이 종종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다른 직원보다 좀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가족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먹으라고 간식을 더 챙겨줬죠. 저희는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2시간쯤 있으니 직원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 씨는 남편과 함께 퇴근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당신 먼저 집에 가야겠는데. 왜? 일이 많아? 아니, 갑자기 거래처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것 좀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당신 더 기다리기는 힘드니까 먼저 가. 남편의 말에 잠시 고민하던 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생겼다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남편이 조급해질까봐 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서 뒤를 힐끔 보자 아직 퇴근 전인 여직원이 보였습니다. 업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외롭진 않겠구나 생각하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10분쯤 갔을 때 남은 도시락들을 그대로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넉넉하게 준비해서 꽤 남았길래 지인들을 나눠주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챙겨오라고 할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무게도 꽤 나가고 괜히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럴 바에야 차를 돌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얼마 안 왔으니 말이죠. 그렇게 돌아간 남편의 회사. 방해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퇴근을 하지 않았는지 그 여직원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말이죠. 남편이 여직원의 옆에 서서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고 여자는 그런 남편의 허리를 감싸며 배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피곤하지 않느냐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찾아온 신씨 때문에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 할 것 같다며 속삭였습니다. 순간 머리에 벼락이 내리꽂힌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장과 부하 직원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암전이 된 듯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신 씨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 떨어졌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왜 다시 온 거야? 남편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휘청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3년간은 신 씨의 인생에 있어서 암흑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부터 미래를 즐겨왔습니다. 안쓰런 마음에 챙겨주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남편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금방 끝낼 사이였지만 얼른 끝내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이혼이라도 하자고 했다면 덜 괴로웠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너는 쓰레기니까 내가 버려줄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장 여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신 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며 빌었습니다. 혹여나 신 씨가 고소라도 할까봐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딸이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서 도대체 바람은 왜 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 씨는 너무나도 후회하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결혼시켜야 했고 무엇보다도 신 씨가 혼자 사는 삶이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택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었고 마음속 깊이 들끓는 분노와 서글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신 씨는 심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신 씨의 마음이 어떤지 간에 말이죠. 자식이 셋이었는데 의지가 됐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자식들은 알지 못했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글쎄 위로가 되었을지는 몰랐습니다. 가정이 생긴 자식들은 신 씨보다는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지수 좀 봐줄 수 있어? 또 왜? 김서방이랑 어디 좀 다녀오게. 애도 데리고 가면 되잖아. 애 있으면 얼마 못 돌아다닌단 말이야. 엄마 몸도 안 좋아서 힘들어. 잠깐만 봐주는 것도 안 돼? 딸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신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도와주었던 신 씨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습니다. 딸 둘이 똑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맡겨도 신 씨에게는 2번이었습니다. 요새 몸도 좋지 않아서 손주를 봐줄 체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거절을 했더니 2딸 모두 신 씨에게 삐져서 연락도 안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키워서 결혼시켜놨더니 그 손주로 바톤 터치를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딱 맞았죠. 우린 죽을 때까지 애만 볼 운명인가 보다. 친구의 말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손주들이 다 클 때까지 이럴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부탁하는데 전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신 씨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신 씨는 10년은 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누나들한테도 집을 안 사줬는데 어떻게 너만 사줘? 전세금 보태준다고 했잖아. 서울에서 전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절반을 보태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느리 쪽도 어려운 형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집을 해오기 원하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 씨의 입장에선 아들만 그렇게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쓰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했던 아들이 나이 들어 이렇게 속을 썩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는 서로 보내 안 보내 하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해주자고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고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해줬지? 뭐가? 민호 집 말이야.
신 씨의 추궁에 남편은 딴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쟁하던 아들이 잠잠해졌고 결혼식도 순탄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원하던 집에다 신혼살림을 차렸죠. 남편의 소행이었습니다. 신 씨 몰래 아들에게 돈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면 되잖아. 뭐하러 싸워? 돈은 줘버리면 되는 건데.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도도 조용조용 넘어갔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신 씨를 괴롭게만 하고 싶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 일을 겪고 나니 갱년기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루는 기분 좋았다. 하루는 기분 나빴다 하기도 했고, 대체로는 우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라도 신 씨의 편이 되어줬으면 했는데, 그런 걸 바라는 게 신 씨의 욕심인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나 야근해. 어제도 야근했잖아. 일이 많은 걸 어떡해? 나 기다리지 말고 자. 그러면 올 때 약국 들러서 소화제 좀 사와줘. 진통제랑. 하도 먹어서 다 떨어졌네. 또 소화 안 돼? 응, 배가 아프네. 아, 그냥 당신이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 왜 일하는 사람을 시켜? 시키지 않아도 백화점에 들러 장갑을 사왔던 남편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가까운 근처에 없어 약국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탁한 것인데 남편의 반응이 무척 까칠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사다 먹을게. 전화를 끊고 신 씨는 허공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아픈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신 씨의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진 않아도 꼭 전화 한 통은 하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남편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이 바쁜 것은 알지만 미역국은 못 끓여줘도 축하한다는 한마디는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운해하는 게 신 씨가 유별나서는 아닐 듯 했습니다. 잠시 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 작은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내미는 기억하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밝아지려던 신 씨의 얼굴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애들 좀 봐주라. 소진이 아빠랑 이번 주에 횡성으로 배드민턴 대회 나가거든. 하루 자고 오려고. 취미로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는 둘째 딸과 사위였습니다. 가끔 이런 부탁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용건이 이것뿐인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신 씨가 잠시 말이 없자 딸이 재차 물었습니다. 엄마 안 바쁘지? 일요일 낮에 다시 데리러 갈게. 아니, 바빠. 엄마 할 일 없잖아. 약속 있어? 뭐야, 엄마가 안 봐주면 애들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배드민턴을 어떻게 쳐? 시집에 맡기던지 해. 어머님은 힘들다고 잘 안 봐준단 말이야? 나도 힘들다. 신 씨가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지나치게 실망했죠. 그러면 대회 취소해? 참가비도 낸 거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 씨도 말이 곱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딸과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조차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아느냐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왠지 더욱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배에선 쏙쏙거리던 통증이 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쥐어뜯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라진 게 분명했지만 달래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근을 한다더니 회식을 했는지 술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여보, 나 배가 아픈데 아까 약 사 먹으라고 했잖아. 못 갔어. 근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얼른 가봐. 나 혼자? 택시 타고 다녀오면 되잖아. 남편은 소파에 엎드려서 중얼거렸습니다. 신 씨는 그런 남편은 한참 바라본 뒤에 가방을 챙겼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같이 가줬으면 했지만 저 상태로 봐서는 가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 씨는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왔지만 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입원한 신 씨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전부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충수염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치료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충수가 터지는 바람에 복막염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것이 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대로 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 씨는 지친 기색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만 갈게. 남편의 말에 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쉬고 신 씨의 옆에 앉아 있다가 잠은 불편하게 못 자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던 남편은 다시 회사에 나가며 병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집이 허전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만 집에 돌아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려면 보호자도 힘들 걸 알기에 신 씨는 남편을 얼른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병실에 다른 환자가 없는데도 남편은 꼭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살짝 신 씨의 눈치를 보는 걸 발견하고는 신 씨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의 일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누구 전화야? 아, 뭐. 거래처 사람이야. 신 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나 가볼 테니까 푹 쉬어. 더 이상 쉴 수도 없을 만큼 푹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갔고 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 씨의 큰딸이었습니다. 바빠서 들르지 못한다며 휴대폰으로 음료수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참 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 씨에게 앙금이 남아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과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관계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없이 혼자였습니다. 지선이는 바빠서 못 사요. 어찌나 바쁜지 명절 빼고는 코빼기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신 씨도 며느리가 오면 신 씨도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만사가 다 귀찮아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일어날 것처럼 하더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말에 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 아, 아빠 일이요? 그냥 아빠 회사 갔다가 본 적이 있어요. 뭐? 너 근데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 그냥 좀 의리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와의 의리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숨겼다는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섭섭해도 이해해 보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신 씨를 무척 비참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당사자도 아닌 아들이 판단하는지 몰랐습니다. 신 씨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아 그때부터 아들도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 것 같았는지 아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신 씨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살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두가 신 씨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나 싶기도 했고, 아니면 자신이 자식이나 남편에게 너무 만만한 존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존재 말이죠.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부질없는 짓이었나 생각이 드니 괴로웠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인 듯 했습니다.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괴롭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게 갱년기 때문인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루 앞둔 날에 바쁘다던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참 황당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퇴원하면 바로 멀쩡한 거지? 지금도 웬만큼 괜찮아.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지. 아프니까 너무 힘들다. 나 그럼 다음 주에 애 좀 맡길게. 뭐? 여행 일정이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미뤄야 하나 고민했었거든. 그래도 일찍 퇴원해서 다행이다. 그치? 해맑게 묻고 있는 큰딸을 착잡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헛헛했습니다. 너는 지금 환자복 입고 있는 엄마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니? 이번에 입원한 일이 아니더라도 신 씨는 더는 손주들을 봐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가 셋이라 돌아가면서 돌보고 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며 살은 점점 빠지고 힘도 없어지는데 왜 짊어진 짐은 무게가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나도 엄마 퇴원하고 바로 맡기는 게 좀 걱정이긴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며.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딸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째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아플 때조차 의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입원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찾아와 속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완전히 신경을 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 씨도 가족에게 신경을 끄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다 챙겼어? 두고 가는 거 없나 봐. 나 퇴원 수속하고 올게. 퇴원하는 날 남편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간호사를 만나러 간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새 휴대폰을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이름은 거래처 김대리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 주겠지 싶어서 짐을 마저 챙기다가 문득 든 생각에 신 씨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누르고는 귀에 가까이 대자 조심스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통화돼요? 신 씨는 숨을 삼켰고 상대방은 대답 없는 신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화 받을 상황 아니에요? 와이프랑 같이 있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폈던 그 이혼녀 말이죠.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 난 좀 더 빨리 보고 싶은데. 수줍게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 목이 메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주려고 해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신 씨는 허망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소리로 녹음된 통화 내용을 신 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전화번호도 보내두었습니다. 신 씨는 지금의 삶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살면 신 씨 스스로가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남편은 그날 오후에 외출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간 듯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신 씨도 밖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붙잡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소할 게 필요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백화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예전에 신 씨에게 남편이 장갑을 사주었던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정신없이 쇼핑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카드를 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10년 전에 산 120만 원짜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신 씨는 자그마치 7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목적도 없이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신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뀐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너무나도 상냥해진 것에 돈이 최고인가 싶었습니다. 돈을 쓰니 집에서도 못 받는 대접을 밖에서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 엉뚱하게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말년에 무조건 돈은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비참하게 늙어 죽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카드를 긁었는데도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으니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며칠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남편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그래. 이혼.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갑자기는 아니잖아. 그래야 하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어쩐지 그때 사건 이후로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 느꼈었습니다. 당시엔 조심스러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신 씨에 대한 마음은 이미 떠났고 그 여자와 더 애틋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다시 만나는 거지. 그러자 황당해하던 남편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복잡한 심경일 듯 했습니다. 나 지난번처럼 당신 탓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싸우고 하지 않을래.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여보,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랑 살아. 인생 100년, 200년 더 살 거 아닌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혼까지 해야 해? 남편은 뻔뻔하게도 가정은 유지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그쪽 여자도 딸이 있기에 쉽게 한 가족이 되기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 말이죠. 당신이 바람을 핀 데는 내 잘못은 없는 거잖아. 다 내 잘못이지. 당신은 잘못 없어. 그래. 그러니까 나도 날 그만 괴롭히려고. 남편을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알게 모르게 수년 동안 신 씨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으니 이거나 저거나 매한가지일 테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내 행복 찾을래. 그게 신 씨가 머리 터지게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론 그걸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상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죠.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니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대신에 재산은 많이 떼줘.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없을 정도로. 남편은 자신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더 늙어도 충분히 돈 벌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된 신 씨의 몫은 제대로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신 씨도 평생 맞벌이를 하며 가정 경제에 기여를 했고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며 남편과 똑같이 고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에 신 씨와 남편의 미래는 바뀌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미래만 그렸었는데 이 지점에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신 씨는 빨리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작은 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안 나가지? 애들 좀 놓고 가려고. 신 씨는 그런 딸을 지긋지긋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병원 가? 또 어디 아파? 신 씨는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부터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암 같은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아찔했던 그 심정을 떠올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없다고 생각하자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내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바로 예약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픈 것도 아니네. 그럼 애 좀 봐주고 병원에는 나중에 가. 부탁이야. 딸이 애교스럽게 얘기했지만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며 결심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과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신 씨가 마음에 병이 걸린 게 전적으로 남편 탓은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자식 셋이 원인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매정한 자식들. 말년에는 그런 자식에게서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신 씨 자신만을 위해서 말이죠. 엄마 네 아빠랑 이혼해. 뭐라고? 딸은 처음에 신 씨가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인 걸 알자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집이 이혼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너희도 이제는 엄마 도움 바라지 말고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찾을 테니까. 신 씨는 남편에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도 신 씨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더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비참한 노후를 보내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신 씨도 연금이 나오니 소소하게 침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며 살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자식들이 전부 반대하는 이혼을 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식들의 방문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명절에도 말이죠. 전화통화는 가끔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뜸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신이형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혼자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신 씨는 그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삶이란 혼자라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 씨가 남편보다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이제서야 제대로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괜히 서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딱 5분 거리잖냐. 5분 거리 들려서 잠깐이라도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아무리 귀찮아도 키워준 할머니한테 안부 한번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애한테 나는 왜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원숙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는 친손주가 애틋했습니다. 아들의 자식이라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원 씨의 손으로 직접 기른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정이 딱해서 본의 아니게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 보는 손주와 내가 키운 손주에게 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내줄 정도로 손주보다는 자식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원 씨와 함께 살았고 아들네 집으로 다시 손주를 보낸 후에도 계속 원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손주나 아들도 원 씨에게 똑같은 감정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 씨만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원 씨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원 씨는 손주에게 십수년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면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손주도 이제 넌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라는 것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70이 넘은 부모, 조부모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결코 시간 내서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 씨도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내리사랑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죠. 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20살이 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어서도 고생했지만 원 씨는 자식들이 다 큰 뒤에도 만만치 않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 모두 시집 장가 보낸 건 스스로 대견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고 나중에 남편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희찬이는 어쩌고 아직도 일을 해?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요. 아직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7시가 넘었어. 희찬이 엄마도 오늘 야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잖아요. 희찬이 데리고 오면 돼? 네. 밥도 대충 먹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어린 제 자식 밥을 대충 먹여달는 아들이 무정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아들 며느리는 늘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아들은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이 불안정하니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만큼이나 고생하는 게 원 씨의 손자였습니다. 원 씨가 보기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도 어린 손주는
부모 사랑을 받을 나이에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었고 눈을 뜨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손자가 원 씨는 참 만스러웠습니다. 애를 좀 더 일찍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어? 일하는데 애를 누가 봐요?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아들이 원 씨에게 손자를 맡기는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엔 거의 원 씨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세요? 내 새끼 딱해서 그렇지. 물론 손주를 봐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였습니다. 귀찮거나 힘들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인천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인천? 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은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인천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곳에서 선배와 함께 다른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맨날 바쁘긴 하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손주 볼 일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희찬이는 어머니 집에 놓고 가려고요. 뭐?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조금은 충격적이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새끼를 떼어놓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희찬이를 놓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늘 이렇게 바쁠 텐데. 어머님도 없는 곳에서 희찬이 잘 키울 자신 없어요. 지금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저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떼어놔? 그럴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새끼 볼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리고 둘이 살만한 오피스텔 구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희찬이를 데리고 가겠어요? 희찬이 엄마는 여기 있고 너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미 희찬이 엄마 직장도 구해놨어요. 여기보다 훨씬 대우가 좋아요. 돈 얼른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마음 편히 놓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 좀 뜯어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놓고 가기로 한 거예요. 맞아요. 희찬이 위해서예요. 어머니랑 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잖아요. 딱 2년만요. 그리고 바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무척 침울했습니다. 원 씨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들의 말이 전부 틀리진 않은 듯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잠시간 할머니 손에 자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유년 시절은 잘 기억을 못할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2년 만에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럼요. 열심히 살 거예요. 희찬이 생각해서라도. 결국엔 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제 자식 놓고 가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한동안은 손주만 보아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3살이던 손주도 뭘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며 자꾸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래라면 이렇게 할머니랑 놀다가 엄마를 따라서 집에 가야 할 텐데 데리러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는 손자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곤 했는데 그때만 되면 눈물의 파티였습니다. 안 떨어지려는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아들이 돌아가면 손자는 며칠 동안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우울증에 걸리나 싶을 만큼 침울해하는 손자를 봐야 했습니다. 자주 좀 내려와라. 희찬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저희도 시간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기야 부모 속이 더 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나 손자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원 씨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허리를 왜 짚고 다녀? 희찬이 안다가 삐끗했어. 근처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모처럼 손녀딸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자보다 3살이 많은 손녀가 손자와 놀아주고 있는 틈을 타원 씨가 한숨 돌렸습니다. 내일 출근해? 해야지. 일하면서 애 보기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어쩌겠어.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어. 병수는 애를 언제 데리고 간다는 거야? 2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곧 자리 잡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원 씨의 말에 딸이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 씨는 손자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직장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줄 사정이 아니다 보니 손주를 키우려면 원 씨가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은근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2 자식을 키우던 그 시절로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육체만은 나이든 그대로라 애를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괜찮은 곳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원 씨의 아들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2년만 봐달라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애가 이제 금방 학교 가겠어. 아직 멀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데리고 올 거예요. 저라고 계속 희찬이랑 따로 살고 싶겠어요. 우울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원 씨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이젠 막자리 잡아가는 단계예요. 조금만 어머니가 더 고생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 후년에도 또 후년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 씨의 손자는 원 씨의 손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희찬아, 오늘 엄마 아빠 오신대. 나 학원 끝나고 준서랑 놀기로 했는데. 준서랑은 다음 주에 놀고 엄마 아빠 봐야지. 꼭 봐야 해? 희찬아, 왜 그런 말을 해? 어차피 금방 갈 거잖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자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손자를 보며 원 씨는 남몰래 속상해했습니다. 부모밖에 몰라야 할 나이인데 또래답지 않게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오시는데 친구랑 놀러 가면 안 되지. 엄마 아빠는 희찬이 보러 오는 거니까. 그러자 손자가 입을 삐죽거렸죠. 그렇게 손자를 집에 묶어두었고 아들 며느리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 다시 내려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사업 그거는 어떻게 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원 씨의 속도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아이에게 상처만 주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데리고 가지 그랬나 싶고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려와서 희찬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다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손자는 그제서야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살게 된다고 하니 솔깃하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아들네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 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늘 바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원 씨도 손주가 신경이 쓰여 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희찬아,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 밥이 없어. 아이고, 할머니가 갈게. 알았어. 얼른 와. 나 배고파. 야근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원 씨가 자주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밥도 챙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거의 원 씨의 손으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식 하나 키우며 먹고 살 만큼 평범해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손주도 원 씨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고 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죠.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인생을 바쳐 키운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희찬아, 할머니인데 내 새끼 잘 지내고 있지? 왜? 그냥 할머니가 희찬이 뭐 하나 궁금해서 그렇지. 그냥 공부하지. 그래? 공부 잘 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언뜻 들렸고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른 전화 끊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 공부해야 돼? 알겠어. 내 새끼. 나중에 안 바쁠 때 전화해. 그렇게 끊어진 휴대폰을 원 씨가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공부를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찾을 나이도 아니기에 섭섭해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희찬이 재수한대요. 수능 점수가 그렇게 안 좋대? 서울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요. 꼭 서울로 가고 싶대요. 아이고, 손주가 수능을 보고 나서 원 씨는 한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통 연락이 없어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원 씨가 더 실망을 했습니다. 손주가 열심히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기숙학원 보내려고요. 뭐? 기숙학원? 집에 안 살고? 그래야 내년에 대학에 합격하죠. 딴짓 못하게 넣어놔야지. 희찬이도 그렇게 하겠대. 희찬이가 먼저 그러겠대요. 그런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이것저것 하면 200은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골치가 아프긴 해요.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들의 한숨 소리에 원 씨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늘 돈 걱정을 하는 아들 때문에 원 씨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곧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하는 학원을 보낸다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래야 손자가 대학을 잘 간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 씨가 학원비를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자는 만족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랑 자라다 보니까 며느리의 말에 원 씨가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손자가 재수를 하고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간 게 꼭 원 씨 손에 큰 탓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키우는데 급급해서 공부까지 봐줄 여유도 없었고 원 씨가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자식을 돌봐준 고마움은 이미 빗바란 캐캐 묵은 과거인 듯 했습니다. 근데 학비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립대학을 갔어야 하는 건데 사립대를 가서 무슨 학비가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말이야. 콱 삼수를 시켜서 국립대를 보내야 하나. 손주가 들었다면 펄쩍 뛸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자의 1년치 학비를 원 씨가 내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용돈 좀 보내줘. 용돈 떨어졌어? 엄마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줘서. 알았어, 보내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원 씨는 다 큰 손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지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궁금했죠. 내가 질투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엄마한테 희찬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자는 친손주라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키운 아이에게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5천만 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 며느리.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니? 이 집 담보로 대출 잠깐 받아도 되고요. 뭐? 대출?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원 씨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등록금도 내준 마당에 그만한 돈을 또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손자에게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길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바라는 건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건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노후마저 위태로운 짓은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는 조금은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지만 명절에도 바쁘다고 오지 않았고 전처럼 무슨 부탁을 하다고 전화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참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이렇게 얕은가 싶을 만큼 원 씨도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주도 마찬가지였죠. 희찬아, 이번 명절에 안 내려오니? 안 가지. 왜 안 와? 또 학교에 있게? 할 일도 많고 멀어서. 지난번에도 안 왔잖아. 아, 할머니. 용건이 뭐야? 나 끊어야 돼. 차갑게 들리는 손주의 말에 원 씨는 공격이라도 당한 듯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말하는 와중에 뚝 끊긴 전화. 예전에 원 씨의 품에서 방긋 웃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길었는데 손주에게 이토록 의미 없는 사람이 됐나 싶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원 씨는 늘 손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어느 날부턴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다 큰 손주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애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취미생활이라도 하세요. 원 씨가 이 정도 관심도 못 갖나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마음속에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와? 누구? 누구긴 누구야? 희찬이 말이야. 학교 생활이 바쁘대잖아. 지가 바빠봤자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제일 한가해. 기숙사에서 공부한대. 대학을 가고 손주는 한 번도 원 씨의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 씨는 손주가 안쓰러웠습니다. 집에도 한 번 못 내려오고 공부를 한다길래 말이죠. 원 씨는 이제 손주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손주와 통화하는 게 무척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을 앞뒤로 긴 연휴가 있을 때였습니다. 희찬이 이번에 안 내려온대요.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희찬이 보고 싶겠다. 보고 싶긴요. 잘 지내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아들을 보니 원 씨가 손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마루정에서 봐. 그래. 희찬이는 미리 만난 거지. 희찬이? 응. 아직 안 만났어. 무슨 소리야? 희찬이 서울에 있잖아. 어? 서울?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니? 오늘 희찬이 봤는데? 서울에 있는 애를 어떻게 봐? 잘못 봤겠지. 멀리서 봐서 아는 척은 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조카를 못 알아볼까 봐. 그 말에 원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자가 마음을 바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손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희찬이 너 집에 내려왔어? 어? 아니, 나 기숙사. 왜? 아니야. 그냥 혹시 내려오나 싶어서. 바빠서 안 가?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잘못 본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멀리 친구들과 서 있는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그걸 먼저 보더니 원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찬이가 피곤했나 보다. 내일 연락하겠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아까 통화했을 때는 기숙사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너 먼저 들어가. 모르는 척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손자를 오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먼저 식당으로 들여보내고 손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술 못 마셔. 엄마 아빠랑 밥 먹어야 돼.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 아, 할머니랑? 할머니가 왜 나와? 어버이날인데. 너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잖아.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귀찮아, 할머니. 나쁜 놈이네. 손자는 친구들과 농담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찮다는 말이 원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 여기 온 거 할머니한테 말도 안 했어. 왜? 귀찮다니까? 왔다 그러면 또 가서 인사해야 되고.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한테는 말 안 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안 하냐? 뭐라고 하긴. 엄마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번거롭다고. 거기까지 듣고 원 씨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손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충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원 씨는 딸과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꼭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어째서 그런 아이로 자랐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원 씨의 탓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손주의 탓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 똑같았습니다. 모두들 원 씨의 등골을 빼먹을 만큼 빼먹고 셋이 똘똘 뭉쳐서 원 씨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어쩌면 돈 나오는 구석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내내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원 씨에게 며칠 뒤에 아들이 연락해 말했습니다. 이번에 희찬이가 와서, 아니, 통화했는데요. 희찬이가 유학을 좀 가야 할 것 같다네요. 뭐? 유학? 네. 아무래도 전공이 영문학과니까. 그래도 외국물 한 번은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애가 이미 유학원에 좀 알아본 모양이에요. 근데 한 1년에 3, 4천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돈을 나보고 내라는 거야? 뜬금없이 전화해서 유학 타령을 하는 걸 보니 그게 용건일게 뻔했습니다. 아, 희찬이가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어머니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강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언제나 원 씨에게 바라는 것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면 자식 노릇을 조금 하고 부응하지 못하면 연락도 잘 안 하는 제멋대로인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어쩌면 이런 아들 며느리처럼 자란 것 같았습니다. 더는 내 새끼 하던 그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주니? 네? 왜 주다니요, 그야. 희찬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하면 돈 줘야 하니. 갑자기 돌변한 원 씨 때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 푼도 못 준다. 원 씨는 대답하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누나와 통화를 했는지 아들이 다시 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희찬이 보셨어요? 그건 제가 해명할게요. 무슨 해명? 애가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괜히 서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 씨가 손자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는 바보 취급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 잤냐? 5분 거리 들려서 잠깐만이라도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아무리 귀찮아도 키워준 할머니한테 안부 한번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애한테 나는 왜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희찬이 어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나도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겠다. 아, 어머니. 그거 좀 도와주는 게 힘들어요? 돈 때문에 이래요? 희찬이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줬지만 기본 도리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아들과 손주에게 원 씨도 더는 볼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손주를 나무랄 생각은 없이 감싸기 급급하고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희찬이 키워준 거 보답하란 소리 안 해.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여태까지 희찬이한테 했던 것들, 줬던 것들, 너희한테 갈 유산 희찬이한테 미리 다 준 셈 치자. 그 소리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집과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게 탐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손주에게 헌신한 세월이 말이죠. 그 시절 모두 후회하는 건 아니었지만 다시 되돌아간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희찬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 부모부터가 잘못됐는데 말이죠. 이 집은 나 죽으면 너한테 안 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고, 다 못 써도 인경이한테 줄 거니까 말이야.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라. 아들이 뭐라 말하기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말 섞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인생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대고 바라다 보니 그만큼 실망이 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착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굴 위해 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회화는 없을 듯 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3,000달러, 5,000달러 하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 바라는 게 많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원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손주까지도 오랜만에 연락을 온 걸 보면 부모가 시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은 애초에 없던 것처럼 살기로 했죠. 뒤통수를 크게 맞은 뒤에야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몰랐죠. 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밥 차려놓고 가.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유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의 남편은 요즘 말하는 삼식이입니다. 유 씨는 남편에게 이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직했으니 수고했다는 말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삼식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얻어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한다는데 유 씨의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을 가리켜 삼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유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유 씨는 남편이 집에 있은 후로는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바쁘지만 않다면 정신과를 찾아
찾아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삼식이 남편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 퇴근이라는 게 없었죠. 할 줄 아는 요리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는 남편. 청소, 빨래, 설거지 뭐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 출근을 하면서도 점심을 챙겨놓고 가야 하는 현실에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또 몰랐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유 씨에게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신경 쓰이니 나중에 돌리라는 남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뀌던지 아니면 유 씨가 나가던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1, 2년은 거의 울며 키웠습니다. 초보 엄마는 애 하나도 보기가 힘든데 둘을 동시에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84개쯤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쌍둥이 때문에 유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에게 육아는 엄마의 일이고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게 일이라는 생각이 박힌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유 씨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자식들 교육 등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는 언제나 식구들 중 가장 일찍 일어났고 또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가정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걱정은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 애쓰는 남편도 안쓰러웠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 유 씨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늘 허리띠 졸라매며 팍팍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 달에 얼마라도 벌어오는 게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축도 꽤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한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 빨래통에 안 넣었어? 이거 당신 거잖아. 누가 보아도 그런 양말을 신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보물찾기 하듯이 벗어놓은 양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탁 밑에 숨겨져 있거나 소파 사이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쩔 땐 침대 머리맡에 올려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당신이 넣으면 되잖아. 유 씨가 다시 일을 하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이 늘 문제였습니다. 유 씨도 남편처럼 출근을 하니까 남편도 집안일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살림은 유 씨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 씨가 전업주부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엔 유 씨는 시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당신은 퇴근하면 모든 게 다 끝이잖아. 근데 나는 또 다른 일이 시작돼. 당신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집에 오자마자 밥 차려야 되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대체가 쉴 틈이 어디 있어?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밥은 원래 먹어야 하는 거고. 청소 빨래는 뭐 맨날 하나? 맨날 해. 아, 그럼 이틀에 한 번씩만 해. 당신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하지. 적어도 설거지는 해야지.
식기세척기 사용법도 다 알려줬잖아. 아, 까먹었어. 금방 하는데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이라고 온 사람을 바가지 긁어?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바가지를 긁는다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방으로 쏙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하며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 씨는 쌍둥이들까지 챙기고 자면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 버릇을 고친다고 남편 빨래만 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다시 입고 나갔습니다. 무딘 건지 독한 건지 몰랐죠. 그렇게 후줄근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앓으니 죽지 않은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우진 않았지만 유 씨 속만 문드러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자 싶었습니다. 더 나이 들고 자식들도 더 크고 여유가 생기면 남편도 바뀌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독립해서 알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유 씨 부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동창 모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가. 왜 한번 나가서 만나지? 점심만 먹고 헤어진다며? 가서 뭐해? 집에서 TV나 볼래.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쿠션을 껴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시선은 TV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유 씨는 남편의 심드렁한 대답에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6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음껏 쉬게 하자 싶어서 처음엔 잔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달 동안 지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드러누워서 TV 보는 것밖에 하지 않았죠. 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산책이라도 가라 하면 귀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격리된 것과 같은 생활을 스스로 택해서 했습니다.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하루에 좋게 10시간도 넘게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게 재밌다고 적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유 씨의 할 일이 너무 늘어버렸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여전히 유 씨의 일이었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게 또 몇 달 지날수록 유 씨도 지쳤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했으면 이제는 유 씨가 일하는 동안에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시체처럼 지내는 남편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밥 차려놓고 가. 유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식탁을 덮는 덮개도 샀습니다. 옛날에 유 씨가 어릴 적에 썼던 그런 것 말이죠. 남편의 점심이었습니다. 어딜 나가지 않으니 집에서 세 끼를 먹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손으로는 밥을 차려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다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누군가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남편은 정말로 딱 라면밖에 못 끓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라면만 먹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새 흔한 배달 앱도 이용할 줄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배달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바보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겠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생활도 반년간 이어지니 참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건 네가 버릇을 잘못 들였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건 유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앓으니 죽지 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앓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안 하면 시켜야지. 아휴, 나도 그게 되면 좋겠다. 유 씨라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이기고 말았지만 말이죠. 뭘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유 씨의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건 모두 유 씨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끌고 와서 뭐라도 하는 법을 알려줘. 그래도 수진이 아빠는 김치찌개는 혼자 끓였다. 지금은 친구의 전 남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 씨의 남편보다는 상태가 양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가 2시쯤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배고프다고 성화였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점심시간 지났는데. 2시에 온다고 말했잖아. 유 씨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유 씨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유 씨가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때가 되면 딱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죠. 여보, 이리 좀 와봐. 아, 왜? 김치찌개 끓일 건데 좀 와서 봐. 내가 그걸 왜 봐? 당신 혼자 있을 때 요리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다 차려놓고 가고 퇴근해서 같이 먹는데 내가 왜 찌개를 끓여? 아니, 진짜 간단해. 김치만 넣고 끓이면 된다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면 김치찌개 식당은 뭐하러 있어?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점심 정도는 알아서 해결 좀 해. 아, 그럼 난 안 먹어버려. 무슨 초등학생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인지 6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 입맛 없어. 밖에서 커피 마시니까 입맛이 없지. 남편은 혀를 차며 유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식성은 또 얼마나 좋던지 한 번 찌개를 냄비째 끓여놓으면 한두 끼면 뚝딱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은 백수 아들 말이죠. 당신이 설거지 좀 하지? 아, 거기도. 이따가 할게. 하지만 씻고 나와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물 한번 틀어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걸 그냥 두면 되는데 그릇이 쌓여 있는 건 보질 못하는 성미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먹은 그릇들을 유 씨가 설거지를 했지만 정작 남편은 드라마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여자들은 유 씨의 남편 같은 사람을 보고 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식이 남편. 그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남편 정도면 그 중에서도 상급 삼식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말이죠. 너네 남편 우울증 아니니? 우울증? 그래? 퇴직하면 남자들 우울증 온대잖아. 밖에도 안 나간다며? 병원에 한번 가봐. 유 씨의 남편은 병원도 귀찮아서 안 갈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도 친구의 말을 듣고 남편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친구들 만나는 걸 귀찮아했고 직장 다닐 때도 주말이면 늘 집에만 붙어 있으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 만난 고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생활이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유 씨는 이래저래 조언을 들어 남편을 요리학원에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취미를 붙이거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중년 남자들도 많다고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는 갔는데 그만두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등록을 취소하고 온 남편 때문에 유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유 씨도 노력할 힘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거야? 유 씨의 말에 남편이 식탁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은? 밥 뭐? 점심? 나도 이제 못하겠어. 냉장고에 반찬들 다 있어. 아까 아침에 먹은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고, 반찬 꺼내고 국도 데워서 먹어? 가스레인지 정도는 켤 수 있잖아. 밥은 밥솥에 있어. 유 씨는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인상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는 유 씨는 출근했습니다.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남편이었으니 유 씨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의 뒤통수를 향해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퇴근해서 집에 오니 이른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해가 길어 어둡지는 않으나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자 침대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남편이 미동이 없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나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점심을 건너 뛴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는 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고 설거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점심 저녁을 굶어서 쉬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깨워서 뭐라도 먹였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 씨가 출근할 때까지도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진작에 깬 것 같았는데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짧은 한숨을 짓고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속이 부대껴 아침은 건너뛰었고 빈 식탁 그대로 출근을 했죠.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먹을까 싶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엉망이 된 부엌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또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뭐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게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유 씨에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남편 대접 이따구로 할래? 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푸대접을 해? 내가 무슨 푸대접을 했다고 그래?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 손으로 밥 해 먹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 당연히 나한테는 힘들지. 아주 남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이틀 동안 맺힌 게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 씨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어.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밥 정도는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다고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번다고 나를 아주 시종처럼 부리겠다는 말이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 있을 때 날 시종처럼 생각했나 보지? 아무튼간 한마디를 안 줘. 지고 이기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 씨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됐다.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말도 걸지 말고. 그렇게 또다시 냉전 상태였습니다. 밥은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알아서 해 먹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남편의 유치한 복수였습니다. 여보, 제발 좀. 먹으면 분리수거 좀 해. 내가 뭘? 이게 뭐야? 부엌이 쓰레기장이야? 뭘 시켜 먹은 건지 음식물 담긴 플라스틱 그릇과 스티로폼 접시, 나무젓가락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딱 자기 먹을 거만 먹고 일어선 듯 보였죠. 안 냅둬.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그리고 말 걸지 말랬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 씨도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 밥만 챙겨 먹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빨래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뭘 그렇게 어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유 씨 혼자 하려니까 버거웠죠. 유 씨는 주중에도 주말에도 남편이랑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내내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회사보다도 유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집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말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렇다고 유 씨에게 다정한 남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이런 동거 생활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남편은 유 씨를 아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치해지고 애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나이 들어 이런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유치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유 씨가 마음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깎아놓은 손톱이 발에 밟히는 바람에 머릿속에 참으린을 새기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청소기 소리에 남편이 TV 보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소파 앞으로 가자 반쯤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발이 걸렸습니다. 발 쪽으로 청소기를 가져가자 남편이 한 발씩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래놓고는 분명 유 씨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돌리는 김에 방까지 청소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남편이 벼랑간 짜증을 냈습니다. 아,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가 안 들리잖아. 언제까지 할 거야? 방도 할 거야. 그걸 지금 꼭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내일 아침에 해. 아침에 출근하려면 바빠. 그럼 10분 일찍 일어나서 해. 사람 신경 쓰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나이 먹으니까 귀도 같이 먹었나? 소리 시끄럽다고? 유 씨는 청소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 그대로 청소기를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 청소기를 받아들었죠. 지금 던졌어? 그래. 던졌다. 당신이 진짜 실성을 했구나. 당신 퇴직한 지 1년이 다 돼가. 그런데 내가 다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잖아. 뭐라도 좀 해. 나가서 차라리 골프를 치던가. 내가 골프를 왜 쳐? 그러면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던지.
내가 내 집에 있겠다는데 왜 난리야, 도대체? 그렇게 집이 좋으면 집에 있으면서 좀 치우고 가꾸고 하던가? 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나는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해야 해? 평생 바깥일 한 사람한테 이제 와서 살림을 시키려는 당신이 문제 아니야? 말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퇴직해서 그저 편하게는 살고 싶고 집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렇게도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유 씨는 집안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딱 유 씨의 옷만 빨았다 널었다 했고 반찬도 유 씨가 먹을 것만 딱 만들어서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배달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두었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두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기나 기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뒤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팬티도 하나도 없잖아.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래할 때 내 거도 같이 돌리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유치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 말을 하니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나도 내 할 일 바빠. 필요한 사람이 해. 당신 거 골라서 따로 빨래하는 정성으로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노후를 생각하면 남편처럼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당신처럼 누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쉬고 싶어. 나보고 하란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나한테 당신 수발 들게는 하지 말아줘. 여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안 하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늘 해오던 일이잖아. 나는 적어도 당신이 퇴직하면 다를 줄 알았어. 퇴직한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다 집안일 하고 그래. 적어도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 참, 당신이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 살지 말자. 뭐라고? 살지 말자고. 안 그래도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당신이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깟 밥하고 빨래하는 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이혼이든 별거든 뭐든. 어쨌거나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도저히 평화롭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집이 그렇게 좋다니까 안 나갈 것 같고, 나도 하루빨리 혼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 무슨 집을 구한다는 거야? 나도 몰라. 아파트를 구하든 오피스텔을 계약하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제서야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유 씨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서야 후련했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를 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나 싶었습니다.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죠. 당신 술 마신 거 아니지? 안 마셨어. 그러면 노망이 났나?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멀쩡해. 이렇게 맑은 게 오랜만일 정도로. 그럼 진짜로 나가겠다고? 유 씨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을 어떻게 싸야 할지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들어왔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일단 따로 살고 서류 정리는 내가 나가는 대로 진행하자. 아, 누가 이혼해준대?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유 씨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떠날 것이었습니다. 일단 별거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뭐, 빨래하면 되는 거야? 그제서야 유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애써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유 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는지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음 버스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몰라보고 그냥 보내버린 남편 탓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든 안 하든 당신 자유고 이제는 당신 혼자 잘 살아봐. 퇴직 후 인생 즐겁게 살아. 내가 이제 돈 못 번다고 이렇게 버려? 내가 돈 때문에 당신 버릴 거였으면 진작 버렸어.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역시 이혼당해도 싸다. 유 씨는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정말로 이사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굴었지만 유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는데 유 씨가 살던 아파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집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제야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 씨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갖 가머니설로 유 씨를 잡으려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니까 내가 깨달았어. 여태 얼마나 내가 당신한테 무심했는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돌아와. 하지만 유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가 노력할 때는 본 척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살림해주는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 몸종 노릇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이렇게 따로 살 작정이었습니다. 유 씨로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매달렸지만 유 씨는 이사한 곳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